안녕하세요. 수송 기술과 에너지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1. 수송.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수송이라고 하겠죠. 수송수단은 그 수송에 이용되는 자동차나 기차, 선박, 즉 배를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송 기술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또는 수단을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수송 기술 시스템은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 등을 목적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한 것, 구체화한 것으로서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피드백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수송이 완료된 후에는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보완점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피드백이 됩니다. 5. 산업혁명과 증기기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에 걸쳐 이어진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 혁신으로 유럽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의 기술적 초대는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증기기관은 물에 열을 가해 발생시킨 증기의 압력으로 실린더 안의 피스톤을 왕복으로 움직이게 하여 동력을 얻는 운동기관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힘을 말하죠. 각종 수송 기술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가동하는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동력기관에는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을 구분짓는 차이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위치가 기관의 외부이면 외연기관, 연소시키는 위치가 기관의 내부이면 내연기관입니다. 자, 외연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증기기관과 증기터빈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은 외부에 있는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즉 물을 끓이는 것이죠.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킵니다. 이 운동을 크랭크축을 통해, 여기 크랭크축이에요. 크랭크축을 통해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키고 그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증기기관은 속도 조절이 쉽고 또 회전력이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열 효율이 낮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 유사한 것으로 증기 터빈이 있어요.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고온 고압의 증기를 노즐을 통해 회전 날개에 직접 부딪히게 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큰 출력을 낼 수 있어서 대형 선박이나 공장, 화력 발전소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직접 태워서 동력을 얻는 것이 내연기관이에요. 비교적 소형이면서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이어서 자동차, 배, 비행기 등에 널리 사용돼요. 대표적으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 있어요. 먼저 가솔린 기관은 휘발유, 즉 가솔린과 산소를 합한 것, 그것을 실린더 내부로 흡입하여, 바로 이게 실린더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연료와 공기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압축한 후에 전기 불꽃으로 폭발시켜 그 팽창력으로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차가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죠.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회전 속도가 빠르며 소음이 적어서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 소형 수송 장치에 널리 사용돼요. 그럼 이 가솔린 기관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냐? 바로 사행정 사이클 기관입니다. 이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 즉 4개의 스텝이죠. 사행정 과정을 반복해서 한 주기, 즉 한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단계는 흡입 단계입니다. 흡기 밸브가 열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흡기 밸브가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에요. 이 흡기 밸브를 통해서 공기와 연료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여야 돼요. 배기 밸브까지 열려 있으면 바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피스톤은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단계인 흡입 행정입니다. 이 행정을 통해서 혼합기, 즉 연료와 공기가 섞인 혼합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압축 행정입니다. 자, 이때는 두 밸브가 다 닫혀 있어야 압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다. 그리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압축이 되겠죠?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혼합기가 압축되겠지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압축된 혼합기를 폭발시키는 단계입니다. 즉 폭발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어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때 요 중간에 있는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해서 바로 폭발을 합니다. 이때 이 발생한 폭발의 힘을 이용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즉 네 번째 행정은 배기 행정입니다. 이때는 배기 밸브, 외부로 연소된 가스가 나가기 위한 배부 밸기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 배기 밸브는 열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피스톤이 올라간다. 그 결과로 연소가스가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와 유사하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4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를 거쳐요. 이때는 상승과 하강, 즉 여기에서는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를 전체 이렇게 2번 하는데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을 한 번에 맞춰요.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아울러 기관이 보다 단순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작은 오토바이나 선박 등에서 사용이 돼요. 단점이 있다면 그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료의 손실이 다소 크고 출력이 작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디젤 기관은 역시 내연 기관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가솔린 기관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 즉 경유를 사용하는 것과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폭발을 시키냐?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먼저 흡입시키고 압축을 해요. 그리고 고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뜨겁게 달궈지고 압축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먼저 필요해요. 이 공기에 연료, 즉 경유를 분사시키면 폭발이 일어나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켜요. 열 효율이 높아, 즉 큰 힘을 낼 수 있어 대형 트럭이나 버스, 그리고 건설 기계 등 그 동력이 큰 것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로켓 기관이에요. 로켓 기관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분출시켜서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나 제트 기관이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대기 중에서 얻는 것과 달리 로켓은 산소를 자체적으로 싣고 다녀요. 그것이 바로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켓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연료의 차이로 바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로켓입니다. 두 번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로켓이에요. 고체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운 편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또한 제작비가 싸고 추진체 저장이 쉬워요.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액체 로켓은 이거와 반대로 많은 구조물과 부품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해요. 또 그로 인해서 무거워지죠. 제작비도 많이 들어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고체 로켓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속도 조절이 어려워요. 반면에 액체 로켓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양을 조절하여서 추력, 즉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동력 기관들은 연료를 이용합니다. 반면 최근에는 전기를 이용한 동력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이용하는 것과 앞서 말한 내연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동력 기관, 예를 들면 자동차인데 그러한 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내연 기관과 그리고 모터를, 즉 전기를 이용한 모터, 그것을 전동기라고 하죠. 이것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특징을 알아볼게요. 천천히 달릴 때는 전동기, 즉 전기의 힘을 이용해요. 반면에 속도를 높이거나 오르막길에서는 내연 기관을 이용해요. 천천히 달릴 때는 전기의 힘을, 속도를 높이거나 오르막길에서는 휘발유와 같은 내연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출발이나 가속 등의 높은 출력이 필요할 때는 동시에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또한 특징이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내연기관을 이용할 때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저장해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높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휘발유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다. 전기를 동시에 이용하니까요. 그리고 오염 물질을 다소 적게 배출해요. 휘발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니까 휘발유를 적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지요. 자, 다음은 자기부상 열차예요. 전기에 의해서 발생된 자기력, 그것이 바로 자기가 나온 것이에요. 즉 자석을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강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러한 자기력을 띤 철로에서, 이게 바로 철로지요.
그런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철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낮은 높이로 떠서, 즉 바퀴 없이 공중에 떠서, 그것이 바로 부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열차, 그것이 바로 자기 부상 열차예요. 특징은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고, 또 바퀴가 없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모가 없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유지 비용이 낮은 편이지요. 바퀴 같은 축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유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승차감도 매우 좋고 우수하죠. 다만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철로도 필요하고, 또한 특수한 이러한 열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행기의 원리를 알아봐요. 비행기는 양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날 수 있는데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합성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원리예요.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 비행기의 날개는 이렇게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공기의 흐름도 위아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래쪽은 느린 공기의 흐름이, 위쪽은 빠른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기의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공기의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작용은, 이렇게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곳과 공기가요, 낮은 압력이 작용하는 곳이 나란히 있을 때 공기의 흐름이 높은 압력 쪽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공기가 떠받쳐 위로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행기 자체가 공기가 위로 떠오르게끔 해주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양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날고 있는 비행기에는 이렇게 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래 그림을 보면 공기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항력이 발생하기도 해요. 항력은 바람의 저항의 의미를 가져요. 즉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현상을 항력이라고 해요. 또 다른 힘으로는 추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공적인 힘이에요. 엔진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추진력인 것이죠. 또 다른 것은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지구의 아래쪽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비행기가 뜨는 힘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중력이에요.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행기의 무게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힘이 비행기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항력, 바람의 저항, 양력, 바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비행기를 떠받쳐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 그리고 추력, 엔진의 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 중력, 비행기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지요. 다음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에너지를 얻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먼저 물질을 통해서 얻는 방법은 물체가 연소되거나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나 우라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 방법이에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잠재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태양, 조력, 바다지요, 풍력, 바람, 지열, 땅속에 있는 열이죠. 그 다음 수력, 즉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다음 에너지 생산 흐름에 따라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에너지,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태양, 지열, 수력, 풍력, 해양 에너지 등과 같은 것들을 전부 1차 에너지라고 해요. 2차 에너지는 그러한 1차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에너지예요. 대표적인 게 전기지요. 전기, 도시가스, 석유 제품과 같은 것이 바로 2차 에너지예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원 중 화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러한 화석 에너지는 가체 연수가 길지 않아요. 즉 석유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4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또한 이러한 화석 에너지는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요. 이를 통해서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의 현황이에요. 그럼 먼저 화석 에너지를 알아볼까요? 화석 에너지는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서 물리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생성돼요. 석탄이나 석유가 대표적이죠. 생성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한번 사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화석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석유는 탄화수소가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연료 특성상 다루기가 쉽고 열량, 즉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각종 수송장치의 연료로 사용해요. 그러나 석유는 다양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된 다양한 물질을 분류해서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이 분별 증류 과정을 통해서 석유는 액화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아스팔트와 같은 각종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석유화학 공업에 중요한 원료로 사용합니다.